안녕하세요, 쌤TV 여러분. 그동안 학교생활 즐겁게 보냈나요? 지난 여름방학에는 세계 1, 2차 대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어떠한 주제로 여러분과 마주할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삶에 은은하게 스며들어 있는 주제를 찾았답니다. 그 첫 번째는 별입니다. 오래전부터 별은 세상의 수많은 문명과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왔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은 북극성을 보며 방향을 잡았고, 농사를 짓는 정착민들은 하늘의 별 모양과 움직임을 보며 땅을 경작할 시기와 농산물을 수확할 시기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마민족과 농경민족이 모인 이곳 한반도, 우리 민족이 별을 간직해온 역사의 흔적을 찾아 그럼 우리 역사와 별자리 이야기 속으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는 별자리의 흔적이 참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만원권 지폐 유심히 본 적이 있나요? 앞면에는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뒷면은 어떤가요? 어떤 그림이 있는지 떠올릴 수 있나요? 저의 질문에 혼천이라고 떠올린 분들은 상위 1%에 뛰어난 관찰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식에 만들어진 혼천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천이 외에도 경북 영천에 위치한 보현산 천문대의 모습도 있죠. 그러나 뒷면 배경 그림에 별자리가 그려진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데요. 동글동글한 원들이 선으로 이어진 이 별자리 그림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고구려 시대 평양에서 제작된 천문도 비석의 탁본을 바탕으로 조선의 임금이었던 태조 이성계가 거대한 돌 위에 새긴 것입니다. 태조 4년에 만들어졌으며 기록에 따라서는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가로 122.8cm, 세로 200.9cm의 흑색 전파남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고, 세월의 흐름으로 많이 닳았기에 숙종 13년에 새롭게 돌에 새겨 보존하였습니다. 태조 4년의 천상열차 분야지도 각석은 국보 제228호, 숙종 13년의 복각보는 보물 제83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분야별로 쭉 펼쳐 보인다는 뜻의 별자리 지도인데, 이만한 별자리를 기록하는 데는 적어도 500년 이상의 관측이 축적된 결과라고 합니다. 별자리의 변형된 모습으로 보아 그 제작 연대는 고구려보다 훨씬 더 거슬러 고조선 시대로 올라간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 천문학 최고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 이전부터 별자리를 관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별자리 역사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답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인 고인돌에 있습니다. 고인돌은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죠. 고인돌 유적지에서는 돌칼, 돌화살촉, 민무늬 토기 등 당시의 생활용품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두꺼운 돌에 아무렇게나 구멍을 뚫은 자국은 현대 과학자들도 놀랄 정도로 정확한 별자리를 새겨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고인돌의 덮개돌에서 천문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주로 한반도 북쪽의 고인돌 무덤에서 발견되는데 그 수는 200여기나 됩니다. 한반도 남쪽에서도 드물게 발견되는데요. 청주 가오리 유적이 대표적입니다. 아득이 고인돌 돌판에는 북두칠성, 용자리, 작은 곰자리, 케페우스, 카시오페아 등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데, 고고학자와 천문학자들은 이 구멍들이 기원전 500년경의 별자리 지도임을 밝혔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구멍은 별을 나타낸 것이고, 구멍의 크기는 별의 밝기를 표현한 것이죠. 고대 국가의 지배자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천문현상 관측이었습니다. 천문학이 고대의 통치기술로서 접목될 수 있었던 것은 천문학이 농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기 때문이죠. 농사를 지으려면 기후변화와 절기를 알아내야 했고 하늘을 관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문명에서 천문학의 발달 여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별자리 관측이라는 최첨단 과학기술 정보를 돌에 새긴 점은 우리의 고대사에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무덤에 별자리 흔적을 남기는 것은 고구려의 고분에서도 발견되는데요. 고구려 고분 107기 중 25기에는
해, 달, 별자리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에서 고구려인들이 해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은 주몽의 외할아버지인 하백을 태양신으로 섬겼으며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해무수 역시 해와 연결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백의 딸 유아 부인이 햇빛으로 임신한 것, 임신 중에 햇빛이 배를 비춰준 것, 해모수가 오령거를 타고 다닌 것 등에서 태양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5세기 말 6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 고분 덕하리 2호분의 천장에는 북두칠성, 달에 살고 있다는 전설 속의 두꺼비와 토끼, 그리고 남두육성, 삼조고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북두칠성은 죽음을, 남두육성은 삶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견우와 직녀 이야기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 담겨져 있는데요. 북한 남포 지역 덕흥리 일대 고분에서 견우성 알테어와 직녀성 백아가 그려진 벽화가 발견되어 흥미롭습니다. 강서대묘에 등장하는 사신도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상상 속의 영험한 동물이 실은 별자리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봄을 주관하는 정룡은 동방의 수호신으로 동쪽 7별자리 대표이고, 여름을 주관하는 현무는 북방의 수호신으로 북쪽 7별자리 대표이며, 가을을 주관하는 백호는 서방의 수호신으로 서쪽 7별자리를, 마지막으로 겨울을 주관하는 주작은 남방의 수호신으로 남쪽의 7별자리를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라는 어떨까요? 선덕여왕 제2시 만들어진 첨성대가 신라의 천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첨성대는 국보 제31호이며 천문대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현재 첨성대는 계속되는 부동치마 등으로 약간 일그러진 상태이지만 그 형태는 매우 안정적인 건축 구조이며 1400년 가까이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복원이나 재건 없이 창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강암을 다듬은 벽돌 364개를 이용해 석축 27단을 쌓았는데, 이것은 1년 364일의 시간과 하늘의 별자리 28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첨성대가 어떤 기능의 천문대였는지 초기의 기록에는 설명이 없지만 조선시대 초기 문헌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첨성대의 위치와 설립연대, 재질과 크기를 말하고 있고, 그 안이 통해 있어서 사람이 아래 위로 오르내리며 천문을 관측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무왕 14년 대내마 덕복이 당나라에서 별자리 역학을 배우고 돌아와 새 역법으로 바꿨다는 삼국사계 기록은 천체 관측을 다루는 국가기관이 신라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추측컨대 첨성대는 신라 천문학의 중심시설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한편 백제의 경우 백제인의 천문 지식은 고구려인에 비견할 수준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의 역사서 일본서기에서 백제의 천문학자들과 학생들이 관련 서적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서 천문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제의 일관부라는 관청이 있었다는 기록은 나라의 중심에 천문 관측이 있었다고 추측하게 합니다. 삼국시대의 천문현상은 삼국사기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주로 일식, 해성, 유성 등에 관한 기록으로 점성학적인 의미를 갖는 현상의 관찰 기록입니다. 이러한 관찰 기록 수는 신라가 108개, 고구려가 25개, 백제가 53개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각각 유석, 운석, 해성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발간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여러 다양한 사실들로 비추어 볼 때 각 국가마다 그 나름대로 천문역법을 관장하는 관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리라 추측됩니다. 고려에도 천문을 관측하는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가 측수, 그리고 역법 계산과 역설을 편찬하는 일을 맡았던 역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일어난 천문 현상을 통해 길륜과 미래를 예측하는 부서에 소속된 관리였습니다. 고려사에는 고려 475년간 일식이 132회나 있었으며 각종 별의 이상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고려시대의 문화재 중 현재 미국 보스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치성광불 열애의 왕림도가 있는데요.
치송강 열애를 북극성으로 표현하였으며 그 주변 보살들이 별자리 이름입니다. 치송강 열애 양옆 해를 뜻하는 일광보살, 달을 뜻하는 월광보살, 그리고 28개의 별을 의미하는 보살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천문학의 하이라이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하늘의 형상을 차와 분야에 따라 그린 그림입니다. 차는 태양의 황도 부분의 하늘을 12등분한 것이고, 분야는 하늘의 별자리를 중국 춘추 전국시대 주변 나라로 표현한 것입니다. 295개의 별자리, 1467개의 별을 돌에 새긴 석각 천문도로서 1395년에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그려졌습니다. 천문도하다는 천문도 제작 총괄자 권근의 글과 함께 28수 별자리, 거극분도 이야기, 천문도 작성의 역사적 배경과 제작 참여 12명의 관직, 이름, 제작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밝기에 따라 원의 크기를 세분한 것으로 이는 중국의 천문도보다 낮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은 뛰어난 유산을 남긴 위대한 왕인데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훈민정음을 널리 반포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절기가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였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중국의 달력을 사용했으나 중국에서 측정한 값과 조선에서의 측정한 값이 달라서 일식과 월식의 오차가 발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세종대왕은 여러 해 동안 관측한 결과를 개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칠정산이라는 달력을 편찬하였습니다. 당시 일식과 월식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던 나라는 중국과 아라비아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이처럼 천문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조선의 백성들에게 정확한 절기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농번국가였던 조선에서 천문관이 잘못된 예보를 내놓을 경우 유배를 보내거나 곤장을 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에는 조선시대에 축조된 관천대가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대사옥에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곳은 창경궁 안에 설치된 것으로 숙종 때인 168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업이 근본이었던 우리 민족에게 절기를 알려주는 북두칠성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개념이었고 우리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북두칠성에 있는 삼신할머니에 의해 탄생하고 죽은 후에는 북두칠성을 그린 칠성판을 지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천문현상을 꼼꼼히 살피고 기록하면서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달과 별을 탐사하고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과학적 기초 바탕은 우리 선조들이 꾸준히 쌓아온 역사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와 별자리 이야기 즐거우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샘TV 여러분. 1차 시에는 우리 역사와 별자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차 시에 나왔던 별자리 이야기와 하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전통놀이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알아볼 전통놀이는 윷놀이입니다. 명절 때면 빠지지 않는 전통놀이로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역사를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유학자 이익은 윷놀이가 고려의 유속이라고 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최남선은 신라시대 이전에 유래했다고 전하였으나 역사학자 신채호는 그 유래를 부여에서 찾았습니다. 신채호는 부여의 마가, 우가, 구가, 저가의 사출도를 윷놀이의 말판의 사방을 책임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도, 개, 걸, 윷, 모를 각각 돼지, 개, 양, 소,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의 말판은 원형이었는데 원은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중간에 교차하는 모양은 땅을 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놀이에서 승리하려면 29번의 말판을 건너면 되는데 그중 중간의 말판은 북두칠성, 즉 왕을 표현한 것이고 나머지 28개의 말판은 별자리 28개를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전통놀이는 축구기입니다. 그 명칭을 통해 축구라는 이름이 떠오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의 김유신과 김추추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
유신이 춘추공과 축구를 하다가 춘추의 옥근을 밟아 떨어뜨렸다. 유신이 춘추공과 더불어 정월 5기 이래 유신의 집 앞에서 축구를 하다가 고의로 춘추의 군을 밟아서 옷걸음을 찢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축구계의 역사는 고려시대에도 이어지는데요.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서 시로 표현되었습니다. 바람 들어간 공 불룩하지만 발로 차면 쭈그러드네. 바람 빠지면 사람들이 흩어지고 공은 어느새 빈 주머니 꼴이 되고마네. 동국세 시기에는 연소한 장정이 축국놀이를 한다. 그 축국은 큰 터낭 같은데 위에는 꽝의 깃을 꽂았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서서 다리를 서로 번갈아가며 계속 차서 떨어지지 아니함을 성기라고 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전통놀이는 투호입니다. 투호는 화살을 병 안으로 던져놓는 놀이로 투호병 자체가 투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여름철에 즐기는 놀이였으며 중국에서 전래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인들과 백제인들이 투호를 즐겼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심신을 수양하고 덕을 쌓는 의례이자 화목을 다지는 놀이로 궁중연회 때 베풀어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나이 70살 이상, 이품 이상의 관직을 지낸 고령의 대신들을 예우하기 위한 모임에서 투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투호병의 입구에는 해, 달, 소나무, 대나무 등 십장생을 그려 무병장수와 불로장생을 뜻하였습니다. 그러나 투호는 노름놀이로 변질하여 자주 금하였는데요. 놀이 방법은 청홍으로 나누어 1.8m 거리에서 9cm 지름의 병과 3cm 지름의 양귀에 넣는 경기로 120점을 먼저 넣는 팀이 이긴다고 합니다. 투호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세종 14년 8월 15일에는 임금이 경여루에 나아가 양녕대군 이하의 여러 종친이 투호하는 것을 구경하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밤중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중종 29년 9월 9일에는 기영년을 훈련원에서 베풀고 투호놀이를 하게 하고 차등에 따라 상을 내렸다. 경영관을 위한 잔치를 모화관에서 베풀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놀이는 단오날이면 즐겨 했다는 씨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씨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서로 버티고 힘을 겨루다라는 경상도 방언의 씨루다의 명사형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한자로는 각저로 불리었는데 각자는 다투어 밀친다 또는 맞닥뜨려서 다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고분 중에 씨름 그림이 있는 무덤이 각저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씨름의 시작은 원시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원시사회 사람들은 먹이를 구하거나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맹수들과 싸워야 했고 다른 시족이나 부족들과 생활권의 확보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싸우기도 했는데 이것을 씨름의 기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구려에서는 고추가의 시합에 각저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씨름을 즐겨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충의한 때 씨름에 대한 기록이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놀거나 잔치를 벌일 때는 씨름놀이를 즐겼으며 이긴 사람에게는 옷감인 배를 상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조선시기에는 김홍도의 그림을 통해 씨름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 초기에는 세종대왕 때 많은 기록에서 씨름 경기를 관람하고 이긴 사람에게는 차등을 두어 상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씨름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는데요. 씨름 때문에 살인사건까지 벌어져 금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유득공의 경도잡지나 동국세 시기에서는 중국인들이 씨름을 고려기, 요교라 칭하며 씨름을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로 표현하였습니다. 경북 김천의 직지사와 황해도 개성 만월대에서 씨름 경기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관람했다는 기록도 있어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씨름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 시기에도 씨름의 인기는 계속되어 조선 씨름협회도 설립되었고 초대회장으로 여운형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씨름이 치러지는 곳에서는 고사도 지내고 씨름판 정화를 위해 소금도 뿌렸으며 씨름판 주위에는 여러 가지 장사꾼이 모이는가 하면 각종 노름이나 투어, 윷놀이도 함께 치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좀 격한 전통놀이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석전인데 석전은 말 그대로 돌로 싸움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서 고구려전에는 정초에 폐숫가에 모여 놀이를 하는데 국왕은 가마를 타고 와서 우위를 나열해 놓고 구경한다. 놀이가 끝나면 왕이 옷을 물에 던지는데 군중들은 좌우로 두 편을 나누어 서로 물과 돌을 뿌리거나 던지고 소리치며 쫓고 쫓기기를 두세 번 되풀이한 뒤 그만둔다. 그런데 놀이 도중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석전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나와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의 기록에 의하면 자신도 석전에 참가하여 상대 마을의 사람을 돌로 죽인 사건이 있어 두려움에 떨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왜 그럼 석전놀이가 성행한 걸까요? 평상시부터 전투력을 유지하는 방편이었으며 백성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해방구였던 셈입니다. 석전은 때로 권력자, 예를 들어 평소에 횡포를 부리던 지주나 수탈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아전 등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가 돌을 던지는 식으로 항의하는 민심의 표출구 역할을 했습니다. 세종의 경우 처음에는 지원했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는 싸움을 지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금지하였으나 양녕대문의 아들들이 몰래 석전을 벌이다가 사람을 죽여서 귀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선 전개는 안동의 석전꾼이 유명하였으나 조선 후기로 올수록 평양의 석전꾼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평양 사람들은 머리에 흉터가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석전에서 도망치거나 지면 다시 석전 장소로 돌려보내지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석전에서 피한 사람들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노숙을 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원태우 지사가 기차에 타고 있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돌을 던져 이토 히로부미의 몸에 8곳에 유리가 박히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원태우 지사는 이 사건으로 금고 2개월, 곤장 100대형을 받아 평생을 고문 후유증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일제 이해 19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석전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기차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기차기는 예전에 축구기라고 불리었습니다.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 때까지 다양한 계층이 즐겼으며 고려시기에는 대지방강으로 만든 공기공을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축구는 어린아이들의 놀이로만 취급되었습니다. 공의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엽전제기가 등장합니다. 제기라는 명칭은 공을 차는 축구를 조선 초기에는 덕이라고 했다가 18세기 이후 적이 또는 적이를 거쳐 제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기차기라고 부르지만 평안도에서는 태기차기, 채기차기, 전라도에서는 제기차기, 제주도에서는 쫓기차기라고도 불리어진다고 합니다. 제기차기의 종류에는 기본 자세인 땅강아지, 발을 공중에 들고 차는 헐랭이, 양발을 번갈아 가며 차는 양발차기, 제기를 뒤로 차올리거나 발등 바깥쪽으로 차는 뒷발차기, 차올린 제기를 입에 물었다가 다시 차는 물지기, 제기가 귀 위에까지 올라가는 귀위차기, 키를 넘게 올려차는 키지기, 차서 머리 위에 올렸다가 다시 차는 얹지기, 무릎으로 차는 무릎차기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의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는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고 삶의 곳곳에서 경쟁과 협력을 요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과 함께 전통놀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